하지만 티베트에게 불행은 중국의 분열기가 서서히 끝나가면서 시작됩니다. 1949년 중공이 완전하게 국가 전반의 헤게몬을 장악하고 나서 티베트에게 아문이 강하게 드리워집니다. 사실 중공 세력들은 원래 비한족들에 대하여 유화적으로 대했습니다. 본인들의 권력 장악을 위해 비한족들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1936년 중국 일부 세력이 티베트 동부 지역 중 하나인 간지에 주둔했을 때도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때 내세운 정치 슬로건 중에 홍구는 티베트인의 독립을 도와준다. 홍구는 티베트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준다. 홍구는 불교 사원을 보호한다. 이런 말들도 있었습니다. 1936년 4월 12일 중공은 백리사를 위시한 이곳 정치 세력들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1945년 제7회 당 대회까지만 해도 중공은 비한족들의 자결권과 분리권이 보장되는 연방정부 성격의 연합국가론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이후 중공이 힘의 우위를 장악하면서 바로 태세 전환을 하여 대한족주의를 표방하였고, 티베트에 대한 모택동의 인식은 1950년 1월 2일 그가 공산당 서남국에 보낸 전보를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티베트는 인구가 많지는 않지만 국제적 위치는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는 반드시 점령하여 인민민주주의 티베트로 개조시켜야만 한다. 이때 스탈린도 중공의 티베트 침공을 동조합니다. 티베트 공격을 준비하기에 좋은 때이다. 티베트는 제압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이미 중공은 라디오를 통해 티베트 침공에 대한 정치 선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티베트인 출신의 친중파들을 통해 티베트인들의 육성으로 중공에게 티베트 해방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식으로 선전합니다. 그러던 와중 1950년 6월 25일 공산 세력의 대한민국 침략이 시작되고 티베트 침공에 대한 정치 선전은 더욱 고조됩니다. 군사위원장 같은 사람이 나와서 티베트는 조국 대가정의 품으로 돌아야 된다는 식으로 선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인도가 티베트와 중공의 갈등을 중재하려고 나섭니다. 과거에는 영국이 그 역할을 했었지만 이제 인도가 독립을 했으니 영국은 티베트 문제 개입에 소극적으로 변하고 인도가 나서게 된 겁니다. 인도가 주선하여 티베트와 중공 대표가 뉴델리에 모여 평화 협상을 하도록 하였고 9월에 중공 대표가 뉴델리에 도착하여 협상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중공 대표는 티베트 대표에게 계속 외국 땅에서 협상하지 말고 북경에서 하자고 시간을 끌어댑니다. 사실 이때 중공이 평화 협상에 임한 척한 것은 전형적인 화전장면 전술이었고 협상 와중인 10월 7일 바로 티베트 침공을 시작합니다. 티베트 동부 지역들이 먼저 침략당하고 10월 19일 티베트의 관문이나 다름없던 캄도가 함락당합니다. 그리고 10월 24일 북경 라디오에서 중공은 본인들 티베트 침공의 정당성을 다음같이 선전합니다. 300만의 티베트인들을 제국주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중국의 서쪽 국경선의 안보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10월 30일 중공 정부는 티베트는 자국 영토의 일부라고 발표하고 티베트 문제는 국내 문제이며 티베트 문제에 있어 어떤 외국의 개입도 허락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과거 1931년 32년에도 티베트가 암도 캄 지역을 놓고 중국 군벌들과 싸우다가 힘의 밸런스가 깨져서 영토를 크게 잃어버린 역사가 있는데 이때 영국이 개입해서 힘의 균형을 맞춰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도가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만한 힘이 없었고 티베트 정부는 11월 7일 국제연합에 도와달라고 호소합니다. 11월 11일 달라이라마가 유엔에 호소한 말 중 다음 내용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이건 단순히 티베트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주변부에 위치한 힘없는 나라들을 지배하려 종속시키려는 야욕에 있다. 그리고 11월 15일 엘살바도르가 티베트의 호소에 호응하여 국제연합 총회 때 티베트 문제를 제기하지만 당시 국제사회의 관심은 티베트보다는 한반도에 쏠려 있어 티베트 문제는 유보됩니다. 그리고 11월 달라이라마는 라사를 떠나서 야퉁의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보통 이 시기 티베트가 망국의 길로 들어가고 있을 때 미국이 한국 전쟁에 쏠려 있어 관심을 갖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티베트에 무관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조금만 더 과거로 가보면 1946년 이래 티베트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관계 맺기를 희망하며 2차 대전 승전 기념을 명분으로 미국 트루먼 대통령에게 선물과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뉴델리에 있는 주인도 임시 미국 대사였던 조지 로버트 머렐이 미 국무부에 티베트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티베트가 보낸 선물에 화답하는 공식 사절단을 파견할 것을 요구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시기 티베트 역사에서 이 인물이 가장 인상적인데 현장에 있어서 그런지 당시 이 사람은 본국 정부보다 시류를 좀 더 현실적으로 읽을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1947년 1월 13일 머렐은 미 국무부에 서신을 하나 보내는데 거기 미국에 있어 티베트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티베트 사람들의 보수적인 기질과 달라이라마를 위시한 종교적인 강력한 구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티베트는 아시아로 전파되는 공산주의 확산을 막아주는 방어벽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라고 하였고 티베트 고원은 미사일 전쟁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되어줄 것입니다라고 군사적 활용에 있어 높은 잠재력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당시 미 정부는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와의 관계 유지 때문에 티베트에 대한 간섭에 소극적이었고 인프라가 미비하다는 등의 구실을 들어 주인도 미국 대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보면 주인도 미국 대사와 미국 국무부 간에 티베트를 대하는 데 있어 온도차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주인도 미국 대사는 현재 미국 정부가 국민당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중국의 분열을 막고 있는 현 대중국 외교 정책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중공이 중국 전역을 장악했을 때를 가정하여 현재 미국의 대중국 외교 정책의 위험성을 내다보았고 이에 대비하여 플랜 B로서 티베트를 미국의 우방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차이나가 티베트를 거점으로 주변국의 팽창 정책을 취하는 모습을 보면 당시 주인도 미국 대사의 해안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1951년 상황으로 돌아와서 달라이 라마가 야통으로 피신했을 때 중공 정부는 티베트 정부에게 협정을 맺을 것을 강요합니다. 향후 티베트에 대한 대우를 17개조로 열거했기 때문에 17조 협의라고도 불립니다. 이 협정의 요지는 티베트 종교 문화 존중 및 티베트의 자치권을 보장해 줄 테니 중국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독립국가 표방을 그만두라는 내용입니다. 협정은 1951년 5월 23일 북경에서 체결되는데 보통 늑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공군의 군사적 위협에 못 이겨 달라이 라마는 북경으로 협상 대표단을 파견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달라이 라마는 협상단에게 군사 분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권한을 위임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협정은 티베트의 주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었고 애초에 대표단 권한 밖의 사항이라 협정 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사적 위협 속에서 최종 결재권자인 달라이 라마가 동의하지 않은 채로 협정은 체결되었고 라디오를 통해 대대적으로 공표됩니다. 이 협정과 관련하여 체결문에 사용된 티베트 국세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관련 증언들을 보면 중공이 위조로 만들어 찍어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체결로부터 4일 뒤 5월 27일 북경 라디오로부터 달라이 라마는 조약 체결에 대한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일화가 있는데 이 역시 협정의 하자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편으로 달라이 라마가 야퉁에 피신했을 때 인도주의 미국 대사는 줄곧 달라이 라마에게 망명해서 저항운동을 할 것을 권유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한국전쟁 한창이라 주인도 미국 대사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주지 못하였고 달라이 라마는 중공의 협박에 못 이겨 결국 6월 11일 라사로 복귀합니다. 이후에도 주인도 미국 대사는 다음과 같이 계속 달라이 라마에게 망명을 권유했습니다. 귀하께서 티베트를 떠나 실론 같은 국가에 안전하게 망명을 한다면 귀하께서는 티베트의 자치권 보존과 티베트인들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달라이 라마가 이후 라사로 복귀하고 나서 1959년 인도로 망명하기까지 흘러갔던 티베트 역사가 어땠는지는 아마 당시 정부 관리로 일했던 이 사람이 1959년 망명한 다음 인터뷰에서 했던 다음과 같은 한마디가 잘 대변해 줄 것이라 봅니다. 공산주의 정권 밑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불가능한 일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 사실 1951년 중공이 강제하여 체결한 이 협정은 티베트 문제가 국제적으로 공론화되는 것을 막고 국내 문제처럼 만들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였고 그러는 한편 마치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하고 있다고 선전하기 위한 중공의 위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의 여유를 갖다가 1955년부터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티베트의 강역이었던 암도와 캄 지방을 각각 칭하이성 그리고 스촨성으로 편입시킵니다. 오늘날 차이나 행정 지도와 같이 이곳이 티베트 강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없도록 그 흔적들을 지워버린 겁니다. 1956년 4월 22일에는 티베트 자치구 설립 임시위원회를 조직하여 본격적으로 티베트 자치구 만들기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티베트인들의 중공의 실체를 파악하고 격렬하게 저항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티베트인들의 저항의 역사이자 동시에 중공의 티베트 학살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중공이 먼저 티베트 동부 지역을 행정구역으로 편입하고 문화 대학살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항운동은 동부 지방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현재 중국인이나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 시기 중공의 행태에 대해서 개혁을 통해 티베트의 봉건제, 세습제 등 구습을 타파해 주었다고 호의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집단 학살을 해냈으니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제노사이드 하면 대량 학살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만 1951년 발효된 유엔의 집단 살해죄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을 보면 다음과 같이 약간의 범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나가 이 시기 티베트에 보여준 범죄 행위는 저 5개의 제노사이드를 모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차이나는 제노사이드의 역겨운 모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59년 7월 국제법학제에서 발행한 이 보고서에는 당시 망명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달라이라마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티베트인들의 증언이 생생하게 담겨있기 때문에 중공의 행태를 파악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되어줍니다. 학살의 1순위는 티베트 불교 승려들이었습니다. 학살과 함께 사원들 역시 대대적으로 파괴되고 약탈당합니다. 티베트 불교계 인사들을 우선적으로 학살한 것은 종교의 지도자들이 저항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중공은 종교의 지도자들을 반동주의자들이라 부르며 이들이 종교와 내셔널리즘을 깃발 삼아 지속적으로 개혁에 대적하는 무력투쟁을 벌여왔다고 욕설해야 됐는데, 역설적으로 이 말을 통해 당시 티베트 종교의 지도자들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티베트의 독립운동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라마들과 같이 티베트 사회에서 인지도가 높거나 저명한 인사들일수록 잔인하게 죽입니다. 제가 본 사례 중 가장 잔인했던 것은 1156년 1500명 정도의 규모를 자랑하는 한 사원의 주지였던 라마성을 발가벗긴 채 언덕 정상부로 끌고 가서 죽인 사건입니다. 그 기록에 신체가 찢겨져 있고 창자들이 널브러져 있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아마 중공군들이 능지처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사에서 능지처참은 신의 혁명 이후로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티베트에서는 버젓이 일어났습니다. 승려들의 학살과 더불어 사원 파괴와 약탈은 당연히 병행되어서 이루어졌습니다. 불상들은 총으로 난사하고 불경들은 강물에 던지고 심지어 신발 밑창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파괴된 사원은 가축 사육장으로 개조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파괴의 목적은 티베트인들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려는 데 있었습니다. 한편 이때 중공이 선전한 내용 중에 석가모니를 제국주의자라고 선전했다고 하는데, 극단주의와 광기에 빠진 인간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역사의 한 단면입니다. 불교 승려들 뿐만 아니라 일반 티베트인들 역시 중공의 제노사이드 대상이었습니다. 티베트인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국유화시키고 중공군들은 마치 제 집인 양 티베트인들의 집에 들어가서 주인처럼 행세했다고 합니다. 티베트인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여했는데, 기존에 있던 티베트 기업들의 경우 상업 활동에 있어 과세율이 100%였습니다. 그리고 티베트인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한족 채무자들은 전부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등 일반 티베트 서민들도 목숨만 살아있었지 정신적으로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어린 자식들 역시 중공군들이 데려갑니다. 증언에 의하면 5,000명에서 최대 2만 명에 달하는 어린 소녀, 소년들을 중국으로 강제 연행해 갔다고 합니다. 이와 별도로 아이를 업고 강물에 뛰어드는 등 자살 살해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보이는데, 모두 중공의 저질적인 제노사이드의 결과 때문입니다. 제노사이드와 병행하여 중공 정부는 한족들을 대량으로 티베트 땅으로 이주시킵니다. 1959년 시점까지 티베트 망명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500만에서 900만 명에 달하는 한족들이 넘어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한족들에게 티베트인에게서 몰수한 땅, 가축, 재산들을 분배해 주어 티베트 문명의 한족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티베트인들의 행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역시 억압당합니다. 중공의 정치 선점을 외에 어떠한 것도 티베트인들은 열람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3명 이상의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도 금지되었으며 종교 활동 역시 금지당합니다. 한 일화를 보면 중공이 라사의 시민들에게 본인들 정치 선전 영화를 강제로 시청시켰는데, 상영이 끝난 뒤 티베트인 4명을 잡아두고 총살시킵니다. 총살 이유는 영화를 볼 때 집중 안 했다는 이유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먹는 건 역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식량을 대량으로 공출해왔기 때문에 티베트는 중공의 침입 이래 만성적인 기근에 시달려야 했고, 식량 공급도 배급제로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티베트인들을 3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는데, 그 그룹에 따라 배급량도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특히 1번 그룹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중국으로 끌려갔다고 하는데 아무도 그들의 행방을 모른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티베트인들은 강제 노동에도 시달립니다. 중공이 향후 티베트로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인프라 구축에 있어 이 티베트인들의 노동력을 강제적으로 이용한 겁니다. 1559년 티베트 망명인들이 증언했던 이 사례들만 봐도 당시 티베트인들은 중공에게 있어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는 한편 본인들 문명이 파괴되어가고 자신들은 인간 이하의 존재로 전락해가는 현실의 지옥을 막기 위해 티베트인들은 거세게 저항운동을 일으킵니다. 1959년 북경 주재 스위스 대사가 본국에 보낸 보고서를 보면 당시 티베트인들의 저항운동 역사 일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티베트 저항군들이 사용했던 무기들을 보면 기관총 81mm 박격포 3포가 언급되어 있는데, 그래도 게릴라전에 쓸만한 무기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이 무기들이 어떻게 공급이 가능했을지에 대한 단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무기들이 외국으로부터 유입되었으며 장개석의 공군기를 통하여 낙하되었다. 여기서 말한 외국은 미국, 인도, 네팔이 대표적입니다. 네팔이 남긴 기록을 보면 중공군이 공군기를 동원하여 티베트인들이 거주하는 마을들도 무차별적으로 폭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959년 3월 12일에 이르면 티베트인의 저항운동이 절정에 달하고 수도 라싸에서 독립을 부르짖는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동시에 티베트 저항군들은 달라이라마의 망명 계획을 실행에 옮길 준비를 하며 라싸 시내에서 시가전을 준비합니다. 3월 15일 저항군들은 탈출을 위한 동선 확보를 하고 17일 밤 혹은 18일 새벽에 달라이라마는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중공군이 망명길에 오른 달라이라마에게 시선이 가지 못하도록 라사시 곳곳에서 시가전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저항군들의 병력이 열세였기 때문에 시가전이 이틀을 가지 못하고 이후 시가전은 중공군에 의한 라사 시민들 사륙으로 변합니다. 이때 중공군은 포탈라 궁도 포격해 되는데 위협을 피해 포탈라 궁을 나오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쏴 죽였다고 합니다. 백기를 들고 나와도 전부 쏴 죽입니다. 포탈라 궁뿐만 아니라 족황상같이 유서 깊은 성소들도 전부 포격당하고 3월 내내 라사시 테러와 학살은 계속 이어집니다. 증언에 의하면 당시 라사시 거리에 시체들이 더미로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라사의 희생 덕분에 달라이라마는 3월 31일 인도 망명에 성공합니다. 이후 달라이라마는 인도 무수리에서 망명 정부를 수립하고 국제사회에 티베트 문제를 호소하며 저항운동을 오늘날까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무수리에서 달라이라마가 한 연설 내용 중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최종 목표는 티베트의 종교 문화 그리고 티베트인들을 말살시키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 속에 중공의 티베트 문화 대학살 본질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달라이라마와 같이 망명길에 올랐던 한 티베트 관료도 비슷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4년간 중국과 함께 일한 결과 중국의 정치 선전은 거짓말에 불과했고 그들의 진짜 목적은 티베트 인종, 우리 문화, 종교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만약 우리가 어떠한 도움을 받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싸울 것이다. 달라이라마가 망명한 1959년 이후에도 중공의 티베트 문화 대학살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1962년 그동안 중공 앞잡이 노릇을 해왔던 판친라마 10세가 공산당 정부에게 탄원서를 제출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판친라마 10세의 경우 중공이 티베트 침탈에 있어 앞잡이 역할로 활용해온 전적이 있는데 그 당사자는 그때 당시 10대라서 비판을 하기에는 애매합니다. 그리고 1962년 어느 정도 나이가 찬 다음 여태까지 본인의 존재가 정치적으로 이리저리 굴려다녔던 장난감이었다는 것을 자학하고 티베트의 실상을 고발하며 탄원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이 티베트에서 자행되고 있는 강제 낙태를 규탄한 내용입니다. 중공은 티베트 남성의 경우 30살 미만, 여성의 경우 25 미만의 경우 결혼을 금지시켰고 혼인을 한 경우에도 출산을 통제하였습니다. 한 사례를 보면 12살부터 45세 범주에 속하는 티베트 여성들을 진료소에 모두 집합시켜 임신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신한 경우 강제 낙태를 시켰고 텐트 옆에 죽은 태아들이 쌓여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후 문화 대혁명기에도 티베트 문화 유산들이 대외적으로 파괴당하는데 이미 50년대 문화 대학살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었고 좀 더 과거로 가보면 조이풍의 사례처럼 20세기 초반으로도 소급할 수 있기 때문에 티베트에게 있어 이 광기의 운동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때가 비극적이었던 이유는 중공이 50년대 중국으로 끌고 가 세뇌 교육을 시켰던 어린 아이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티베트 문화 대학살을 일조시켰다는 점입니다. 문화 대혁명기 때 역시 티베트인 학살의 잔인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적후현에서 일어났던 한 사례를 보면 홍위병들이 라마들의 팔 다리를 절단했다거나 저항운동에 가담했던 마을 사람들을 붙잡아와 대중이 보는 앞에서 눈알을 도려내고 귀, 손, 코, 입을 차례차례 절단한 다음 마지막에 총살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이 시기 문화유산 파괴의 경우 양적 질적으로 더 심화되었고 50년대부터 문화 대혁명기까지 끊임없이 진행된 티베트 문명 파괴의 결과로 인해 티베트 유형 문화재 중 열의 9은 소실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티베트 문명은 밑에 인도, 네팔, 그리고 동쪽의 중원, 서쪽의 중앙아시아, 북쪽의 유목사회 등 여러 문명들과 세계의 지붕이라 불릴 정도로 독특한 자연 환경에서 파생된 본인들의 고유 문화가 만나면서 독자적인 문명권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만큼 티베트가 품고 있던 문화유산들의 가치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티베트를 일개 중국의 지방이었다고 개조시키려는 역사 공정, 문명 파괴, 문화 학살과 인권 경신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티베트를 떠나 네팔로 향하는 비무장한 티베트 난민들을 국경 수비대가 쏴죽이는 영상이 공개되어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비교적 최근 사례 2016년 라룬카루 철거 문제 역시 50년대 이래 이어지고 있는 문화 대학살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0년대부터 중국이 개방 경제로 국정을 전환하면서 국제사회 눈치를 보며 티베트에 대해서도 유화적으로 대한 척하는데 이때부터 티베트 내 불교 사원들의 복원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 결과 라룬가루와 같은 티베트 내 성소들의 강역들이 다시 커져가니까 2016년 화재 예방을 빌미로 철거를 진행합니다. 프리 티벳이나 티벳 와치 같은 티베트 인권 감시 기관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대략 6,7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쫓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재개발 철거와 토지 주택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전형적인 강제 퇴거로 인권 침해의 한 유형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철거 과정에서 쫓아낸 승려들을 재교육시설로 보내 다시 세뇌 교육을 시켰다는 점입니다. 중공의 행태를 보면 충격적인데 여자 승려들에 대한 학대가 심각합니다. 치파오를 입혀놓고 공산당 찬양가를 부르게 하거나 구타 성폭행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저 나라 국정을 맡고 있는 고위 관료들이었습니다. 2016년 8월 19일 한 여자 승려가 목매달아 자살했는데 그녀가 적은 노트에 다음 같은 내용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중국 정부가 종교 공부조차도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슬프다. 작은 방마저 철거되었다. 죽는 것이 더 행복할 것이다. 앞서 소개한 1959년에 망명한 한 티베트 관료도 죽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을 했는데 시간이 흘렀어도 티베트에서 문화 대학살의 저류는 항상 흐르고 있고 티베트인들에게 죽음이 행복한 곳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2006년도에 칭하이성과 티베트를 연결하는 칭짱 철도가 개통된 이래 티베트의 한족화 작업은 더욱 가속도가 붙습니다. 티베트인들이 한층 더 한족의 자본에 예속되도록 하고 티베트의 성지들은 관광지로 변모되어 가고 곳에 본래 있던 티베트인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한족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티베트어를 보호해야 한다고 문화운동을 추진하면 분리주의 선동이라고 낙인 찍혀 잡혀갑니다. 한편으로 본래 티베트 정부의 정통성들이었던 달라이라마를 위시한 망명 정부의 경우 80년대에 들어서면 독립은 차선이 되고 티베트인들의 인간 대접이라도 해달라고 저항운동의 지향점이 약간 바뀝니다. 몇십 년 동안 문화 대학살을 당한 결과 이제는 티베트 문화를 지키기 위한 저항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중공 정부는 티베트 망명 정부를 달라이 집단이라고 폄하하며 달라이라마의 권위를 깎기 위해 선전하고 있습니다. 1995년 달라이라마가 11대 판첸라마로 한 아이를 지정했는데 중공이 이 아이를 납치한 다음 본인들이 다른 아이를 데려다가 판첸라마로 삼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납치당한 아이는 현재도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아마 현재 14대 달라이라마가 입적하면 본인들이 15대 달라이라마를 지정할 것 같습니다. 하물며 걸륭제도 달라이라마의 권위를 존중해 주었는데 저 지역의 타 문화, 타 민족에 대한 존중의식은 퇴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몇십 년 동안 변함없는 인권 유린의 한복판인 티베트에서 우리나라는 동심공축 중국몽이라는 정치 슬로건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기억해 놓을 필요가 높습니다. 본인들의 상식과 기준을 국제화시키려는 야욕으로 보이는데 2차 대전 이래 국제연합이 만들어가고 있는 보편 윤리에 대한 존중은 개무시하고 있고 한족들의 쇼비니즘은 병적으로 점점 더 심해지고 있으니 중국몽이라는 차이나 상식의 국제화에 거부감 혹은 심한 경우 혐오감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저 지역의 제국주의 망령이 꿈틀거릴수록 그에 대한 구마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19세기 이래 네이션의 개념이 국제화되었던 역사를 고려하면 현재 차이나의 영토가 인상적이긴 합니다. 보통 네이션은 국가, 국민, 민족으로 세분화되는데 1대1대1의 관계가 이상적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오스만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광대한 제국들은 네이션의 태동을 버티지 못하고 전부 해체당합니다. 그런데 현 차이나는 과거 만주족들이 만들어 놓은 옛 제국의 틀을 유지하고 있으니 특이하기도 하고 기형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차이나의 재앙의 근원지일지도 모릅니다. 끝으로 한국 같은 경우 영상 서두에 언급했듯 양쪽 정세의 변화가 서로 운명에 영향을 주는 역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러일전쟁,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티베트에 영국, 중공이 쳐들어가는 계기가 되었고 좀 더 옛 사례를 찾아보면 백제 고구려가 멸망당하고 당나라의 동쪽 팽창 정책이 심해지고 있을 때 그 당나라의 팽창을 저지하고 이후 발해 신라로 구성되는 남북국 시대로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게 된 과정에서 서쪽 토본의 흥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역사 사례가 있기 때문에 티베트 지역의 동향을 항상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현재 이 땅에는 식민지 세대가 점차 소멸되어 가고 있지만 티베트의 모습을 보면 동시대에 존재하는 식민지나 다름없기 때문에 식민지라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라고 간접 체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나마 티베트와 유사한 성격의 역사를 찾으면 유럽의 교황령과 닮은 점이 많다고 봅니다. 만약에 차이나가 좀 더 유연한 사고가 가능하다면 근대 이탈리아가 1929년 교황과 라트랑 조약을 맺어 바티칸 시국이 탄생했던 것처럼 분명 타협점은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의 차이나는 약자들을 괴롭히는 것에 특화되어 있는 편협하고 졸렬한 국가이다 보니 현재 그만한 그릇은 안 되어 보입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지식의 공유를 위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